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전범선과 역사 테라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도쿄로 놀러 갔다 왔는데 네.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배울 게 많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뭐 시각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좀 바이브? 그 사람들의 좀 민족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되게 그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케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 밸런스가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맞춰줄 줄도 알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오바를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 굉장히 또 막 놀러 가고 이러면은 친구 그 스튜디오에서 지내는데 막 불평 하나도 안 하고 저 같았으면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좀 인상 좀 찌푸리고 좀 이제 짜증 낼 때가 됐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뭐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진짜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 이런 거에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일 관계.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미 관계를 주로 다뤄왔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한국이 이제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일본한테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일본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왜냐면 이제 한국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에 또 반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니클로 입지 마라. 그렇죠. 뭐 일본 여행 가면은 뭐 지금 이 시국에 일본 여행 가냐 반역자다. 거의 뭐 이완용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저도 교토 여행 갔다가 교토 여행 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전범선 씨 역사의식이 훌륭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 왜? 교토에 갔다고. 맞아 이거? 교토에서 사진을 찍은 거를 올렸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내가 장려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 여행을 장려하는 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일본을 보이콧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저도. 우리 역사 테라피의 어떤 주제의식,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치유잖아요. 테라피라는 것은. 그러면 가장 우리의 큰 상처, 트라우마, 민족의 한이 뭘까? 나라의 한이 뭘까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제의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고 자부심이 생겼고 이번에 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한국민이라는 말을 쓰면서 판결을 내릴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대한국민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대한국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우리의 트라우마를 지난 세기 동안 겪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국민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상처를 그대로 좀 아프더라도 꺼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 치유가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외면하면은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친일파냐 이런 걸로 맨날 우리끼리 분열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갈등하면서 죽이려고 할 거고 탄핵할 거고 계속 탄핵하고 파면하고 이거를 무한반복일 텐데 이제는 그런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좀 그만하려면은 우리의 그 과거, 우리의 역사 상처를 좀 있는 그대로 좀 꺼내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실 역사 테라피를 우리가 기획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 한국 전쟁과 일제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진호님이 이제 바로 갑자기이긴 하지만 친일파는 무조건 나쁜가? 라는 질문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유명한 친일파가 있잖아요. 바로 글로 가요? 네. 오지 친일파가 있잖아요. 또 고트 하나 있잖아요. 친일파 고트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한류 원조에서 바로 친일파 원조로 가는데 뭐 내국노의 대명사, 친일파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이완용이죠. 을사오적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저 정확히 이 사람이 그냥 아이콘으로만 알지 그렇죠. 무슨 사람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냥 나쁜 놈 하면 이완용 느낌이죠. 약간 미국에서 역사로 토론하다가 치트키가 히틀러거든. 너 히틀러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서양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약간 히틀러를 안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약간 국룰처럼 역사 논쟁을 할 때 히틀러가 무조건 거기까진 가지 말자. 요새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치트키다.
한국에서는 그게 이완용이죠. 왜 뭐 했죠 이분이? 뭐 이완용은 했길래 매국을 하셨죠.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나라를 팔아먹고 네.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아니 매국노에 나라 팔아먹은 놈인데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나쁜 놈이죠. 네. 근데 뭐 나쁜 놈한테도 배울 건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많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백남준 얘기하면서 백남준의 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한 친일파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공식 인증된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친일파가 있어요. 그 친일 인명선언 같은 거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친일파다. 굉장히 분명해요. 대한민국 그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런 역사적 인물 한 명 한 명이 친일파다 아니다가 약간 선과 악의 구분이에요. 근데 사실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많거든요. 뭐 이완용은 누가 봐도 친일파인데 이완용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제가 팩트 몇 가지만 던져볼게요. 몰랐던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완용은 첫 번째, 이완용은 독립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야. 그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서재필, 필립 제이슨 얘기하면서 독립협회 그를 이끌었다고 했었고 독립신문을 간행했고 독립문을 건립했다라고 했잖아요. 저쪽에 서울역 옆에 있는 독립문. 독립문을 건립할 때 돈을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독립문 짓는 거 돈 된 사람이고 심지어 독립문의 그 독립문이라고 하는 그 현판을 쓴 것이 이완용이라는 설도 있고 되게 유력한 설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데 이완용이 내국노가 독립협회 회장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완용은 일본어를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친일파의 아이콘이니까 일본어 굉장히 잘했을 것 같고 막 그 일반적으로 그 친일파라고 하면은 나오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수염 나 있고 안경 쓰고 양복 입고 그러니까 되게 간사할 것 같고 일본어로 막 맨날 하이 이럴 것 같은 그 이미지랑 아예 달라요. 이완용은 영어로만 얘기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랑 친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랑 이제 다이다이로 얘기를 할 때는 이토 히로부미도 영어를 잘했고 UCL 유학했기 때문에 이완용도 미국에서 살았었습니다. 미국 초대 공사관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일본어를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26년에 죽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로부터 16년 동안 그 일본 그 대한제국의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일본의 관료로서 일본의 귀족으로서 살았거든요. 네. 자기를 부여받고. 근데 그래도 일본어를 안 배웠어. 그러니까 진짜 일본을 사랑하고 진짜 친일파였으면 일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문화를 너무 사랑하면은 근데 일본어를 죽을 때까지 안 배웠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한자를 굉장히 잘했고 근데 한자 잘하면 일본어도 쉽거든. 간지니까. 예. 근데 일본어를 안 배웠어. 굳이. 그리고 계속 영어로 일본인들과 대화를 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사실 그 이완용의 삶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지고 그러면 와 친일파라는 게 뭐지? 한 명 한 명마다 다 스토리가 너무 다양해. 우리가 친일파란 이름으로 이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묶지만 그런 사람들 그냥 친일파란 딱지 뭐 아니면 나중에 뭐 우리 뭐 공산당 뭐 아니면 뭐 빨갱이 뭐 아니면 뭐 극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딱지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개인의 삶은 워낙 다채롭고 그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해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한번 좀 편견을 내려두고 이완용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 이완용 입장에서 말이 됐으니까 저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히틀러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이 됐던 거야. 물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만 왜 그런가를 알아야지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한번 삶을 좀 보면 좋겠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완용은 몰락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서재필이랑 되게 비슷해. 심지어 서재필이랑 그 과거 급제 동기예요.
오케이. 1882년도에 서재필이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재필은 무과 이 싸우는 걸로 급제를 했다면은 이완용은 문과로 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야. 엘리트야. 근데 이완용은 이 사람의 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어. 서재필은 그게 이제 그 갑신정변 일으키고 가족이 다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완용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게 뭐죠? 스텝선? 스텝선으로. 오. 이 사람은 그 조선시대 그 유교 가부장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그 이씨 집안인데 양반 집안인데 자기 친부가 아니라 10살 때 양아버지한테 입양이 된 거야. 이호준이라고 하는 양아버지 집안도 들어갔고 이 이호준이라는 사람 이거 되게 근데 일반적인 그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친부 입장에서는 그 생아버지 입장에서 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완용이를 위해서 해준 거야. 더 좋은 집으로 우리 가라. 집보다 저 집안이 더 같은 친척인데 먼 아저씨 먼 친척 집안인데 우리 집보다 저 집안이 힘이 세. 잘 사니까. 잘 살아. 입양 보낸 거야. 이 이호준이라는 이완용의 그 뭐랄까 양부는 스텝파더는 흥선대원군 알죠?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인데 흥선대원군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정실 부인이 자식이 없어. 퍼스트 와이프의 아들이 없어. 그래서 첩의 아들만 있었어. 서자라고 하죠. 서자. 근데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에서 유교 성리학을 믿는 데서는 서자는 후계가 안 돼. 왜냐면 서자는 또 양반가의 딸이 낳은 그 아들이 아니니까 풀 양반이 또 아닌 거야. 그리고 이 양반 그 이호준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 딸은 또 흥선대원군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왕족이랑 아예 연결돼 있는 집안인 거야. 그 엄청 힘이 센 집안이에요. 완전 그 제도권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양자로 들어간 거지. 이완용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스텝파더 되게 무서웠겠지.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자기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닌데 자기를 이제 택한 거지. 자기 후계자로. 근데 그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이 빡세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 양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양아버지의 후계자가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압박이 엄청 컸고 아버지의 프레셔도 컸어. 한국인들이라면 많이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 급제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과거 그 관직에 들어가서도 이완용은 이 양아버지의 그 힘 아래에서 살았어요. 양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 됐어. 양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너는 너의 일신을 잘 보존해서 잘 처세를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안을 잘 이어가라. 이거 다야. 그러니까 아예 서재필이랑은 느낌이 다르죠. 이완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한탕하려고 한탕하고 이 아버지 이거 집안에 물려받아서 집안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이 사람은 서재필은 일본 가서 그 개화된 문물을 보고 서양식 문물을 보고 와서 막 혁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완용은 어렸을 때부터 한학만 공부했어. 시경, 역경 이런 이제 중국 한문 공부하고 그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그 뭐랄까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었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수구파. 수구라고 한다는 것은 오래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보수 중에서도 진짜 완전 이제 보수. 이 양반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질서와 신분제도와 이 재산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되게 필요한 거죠. 모든 나라에 필요한 건데 이 19세기 말에 급변하는 사회 질서, 세계 질서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갇혀 있는 생각이었던 거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친일파가 됐을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야. 서재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재필은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서재필은 오히려 친미파지. 미국처럼 되자고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완용이 과거급제를 한 다음에 87년도에 조선이 미국이랑 그 외교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공사관을 설치했어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직원으로 부임을 받은 거야. 이완용이. 외교관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근무를 해요. 1890년도까지. 이때 영화가 터요. 이완용이 유창해집니다.
미국에 살면서 음. 뭐 기차도 타보고 뭐 신식 문물을 다 느껴보고 미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미국 대통령이랑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도 이완용은 개화파가 되지 않아요. 친미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 좋다. 그래 뭐 기차 타보니까 빨리 가네. 좋네. 근데 미국이 진짜 좋은 건 사실 서재필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정신이잖아요. 독립정신,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왕이 없는 거, 대통령이 있는 거, 국민이 주인인 거. 이건데 이완용 그건 싫은 거야. 왜? 나 양반이니까. 나는 나의 그걸 지켜야 되니까. 네. 미국은 좋긴 한데 이거 뭐 기차도 좋고 다 좋은데 먹는 것도 맛있고 좋아. 그런데 문물은 받아들여도 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면 왕을 없애야 되고 양반이 없어져야 되고 서재필은 양반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 본인이 양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주인이 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완용이 그건 싫은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양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과거급제해가지고 이기적이긴 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 배운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래도 세상에 대한 좀 견문이 띄었고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거기가 자기 치트키가 생긴 거죠. 특기가 생긴 거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1890년도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더 중요하게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헐버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인 낭인들이 궁궐로 쳐들어와서 명성 황후를 민비를 시해했어요. 국모를 죽인 거지. 나라의 어머니를 죽이는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완용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걸 기획을 하냐면은 아관파천이라는 걸 기획을 합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 교과서에서 나왔던 건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다. 아관이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간다. 이 아관이 어디 있었냐면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지금 그 시청 옆에 정동 가보셨나요? 예. 당시에 그 정동에 모든 러시아, 영국, 미국, 뭐 불란서 이런 나라들 공사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불란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공사관이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서양 외교관들이랑 선교사들, 그러니까 헐버트, 그다음에 필립 제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정동에서 놀았어. 거기가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외국인 많은 동네 어디야? 이태원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해방촌. 당시 해방촌. 당시 약간 그 엑스팻 커뮤니티가 있었던 동네고 그래서 거기에 맨날 모여서 노는 사람들을 정동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완용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물도 좀 먹었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리고 서재필이랑도 이제 그 과거 동기고 하니까 서재필이 이제 또 서재필이랑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정동파의 주축이었고 아펜젤러 뭐 연세대학교 만든 언더우드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동파의 주축이었고 거기에 이완용이 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대세는 러시아 쪽이었어요. 러시아 쪽이 계속 그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에서 러시아 황제도 그렇고 조선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을 경계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래 처음엔 청나라였거든. 그 청나라 군대를 들어왔다가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청나라를 무찔렀어. 그럼 청나라는 끝이야. 청나라한테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그러면 어느 나라한테 기대해서 일본을 좀 견제할 수 있을까? 러시아인 거죠. 그럼 이완용이 그렇다고 러시아를 가본 것도 아니고 러시아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로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친러파가 됩니다. 이완용이 영어로 얘기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이랑 협상을 해서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일본한테 넘어가면 너네 끝이야. 너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러시아는 뭘 하고 싶어 했냐면은 부동항을 확보하고 싶어 했고 그 항구 그리고 뭐 그 북한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이런 그 숲이 되게 많았고 개마고원 이런데 그런 데서 목재를 캐가고 싶어 했고 뭐 이런 되게 자원에 대한 그 니즈가 있었어요. 조선에 들어와서 이권을 가져가고 싶은 경제 개발하고 싶은. 그래서 야 일본한테 넘어가면 너네 끝나니까 내가 고종을 데리고 너네 공사관으로 튈게. 그러면은 러시아 공사관 안에 조선의 왕이 있어지면은 일본도 러시아 공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럼 전쟁이거든. 조선의 왕이 경복궁에 있으면은 일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러시아 공사관 안에 있으면은 러시아를 침범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럼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진 못할 거니까 아직 일본이 러시아만큼 세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고종 입장에서는 신변을 보호받으니까 좋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완용이 딱 오케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아관파촌을 성공합니다.
정말 이게 쪽팔리는 건데 고종이 상궁이 타는 가마에 들어가서 상궁인 척하면서 몰래 가요. 왕의 채통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영토인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동안 있어요. 이거로 이제 이완용이 또 입지를. 왕의 신임을 다 얻는 거야. 입지를 얻었고 그때 이때가 독립협회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독립문 세우고 독립신문 간행하고 이때도 이완용이 독립협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그 고종의 일종의 심부름도 하고 그 정동파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개혁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완용이 러시아를 진짜 좋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을 진짜 좋아해서도 아니다. 일본을 견제해서 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더 출세하려고 하는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을 좋아했던 사람이네요. 왜냐면은 그치. 한국의 어떠한 그 양반 그거를 유지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기존 질서, 자신이 생각했던 조선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이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으로 가고 있었던 시기고 대한제국을 제가 생각하는 그 질서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뭐 물론 자기의 그 입장을 먼저 보호하는 게 더 크긴 했겠지만 뭐 나라를 그렇죠. 뭐 국익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를 위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막 나라를 팔아먹은 건 아니었네. 그렇죠. 이때까지는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정동파 그 외국인들 많이 모여 있는 그 정동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이자 독립협회의 회장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일본을 막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은 오히려 싫어한 거지. 일본을 견제하고 싶어서 그치. 친러파가 된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은 이제 이완용은 친러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완용이 그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문 만들었을 때 했던 연설 중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폴란드처럼 당시에 이제 뭐 다른 제국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의 대명사가 폴란드였거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했던 적도 있어요.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협회 회장이면 독립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거든.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도 되어서 안 되고 일본의 속국도 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이 돼야 되고 독립이 된다는 것은 미국처럼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대놓고. 이 사람도 그거 아예 거짓이었던 건 아니야. 근데 독립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민주공화국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완용은 서재필이랑 동의했던 지점도 있지. 서재필도 미국처럼 되길 바랐던 건데 서재필이 생각하는 미국은 민주공화국인 거고 이완용이 생각하는 미국은 독립국인데 근데 이완용은 가능하면 왕을 유지하는 입헌군주제 약간 영국이나 일본처럼 뭐 이런 왕은 있고 완전 민주주의는 아니고 그래도 근데 뭐 기차랑 뭐 우체국도 좀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서양식 경제적으로는 좀 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진심으로 바랐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거짓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또 친일파로 변신을 했는가?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신의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 양아버지가 돌아가세요. 1900년도인가 아무튼 이때쯤에 돌아가세요. 이호준이라는 그 흥선대원군 친구가 돌아가셔. 근데 이 진짜 또 이 사람이 개화파가 아니고 개벽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진짜 수급파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점 또 여기서 또 낭만이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진짜 양반이라면은 3년상이 기본이에요. 3년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무조건 3년이에요. 3년 동안 진짜 그 흰 옷을 입고서 소복을 입고서 말 그대로 무덤 옆에서 캠핑을 하는 거야. 아버지를 애도하려고. 대박이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04년 3, 4년 때까지 사라져요. 이완용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무덤 옆에 서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완용의 세계관에서는 그거를 안 하면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서재필은 그런 거 안 해. 서재필은 유교가 싫은 사람이거든. 이완용은 아직까지도 유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3년을 살면서도 기독교를 싫어했어. 서재필은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이승만도 그렇고. 이완용은 기독교인 미국에 살면서도 기독교인이 안 된 거야. 영어가 유창한데도 나는 양반인 거야. 나는 유교고 나는 조선이야.
오. 나는 수급한 거야. 거기에 낭만이라고 낭만이라고보다는 자신의 응당한 도리가 아들로서의 도리는 심지어 생부도 아니고 양아버지인데도 3년상을 치러요. 근데 거기엔 또 본인이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아야 이어서 물려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 당연히 다 에. 그런 게 있었겠지. 근데 어제 그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효자라고 해도 3년 동안 아버지 무덤 옆에서 캠핑하는 사람 없잖아. 없죠. 그걸 하신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이때는 근데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대를 잇는 수구파의 리더, 이 그 보수파의 리더로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1904년 이때쯤에. 이때 1904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그 아까 얘기했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관 파천했을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튀었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러시아한테 못 덤볐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일본이 세졌어. 러시아랑 싸웁니다. 네. 그래서 이겨요. 오, 심지어. 이게 최초로 동양 국가가 서양 국가를 전쟁에서 이긴, 그러니까 그 서양이 동양보다 세진 이후에 이 제국주의의 시대, 열강의 시대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그 서구 열강 국가들과 동급으로 인정받는 때가 돼요. 그 전 1903년도에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어가 영국이 일본이랑 동맹을 맺어줘요. 영국은 조선이랑은 동맹을 안 맺어줘. 왜냐하면 급이 아닌 거지. 급이 아니야. 동양은 미개한 나라. 근데 일본이 서구화가 되고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영국이 동급으로 인정을 해서 동맹을 맺어주고 그거를 힘을 얻어서 러시아랑 싸워서 이깁니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 원래 그 당시 인종차별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 있어서는 이야. 러시아는 백인이야, 러시아는 서양이야, 힘들었겠네. 일본은 동양이야. 그래서 러시아가 무조건 우월해야 되거든. 네. 진 거야. 이야. 왜 일본이 대포도 더 많고 배도도 많고 뭐 잘 싸우는 거야. 서양식으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의 대명사 안중근 의사께서 안중근은 그 당시 카톨릭이셨고 동학혁명은 싫어하고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동양의 희망이다. 오. 옐로우 피버 시작을 본 거죠. 안중근이 이게 되게 또 웃긴 건데 웃기다기보다는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안중근이 일본을 좋아했다? 그때는 일본화 그게 전이어서 그런 건가? 그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중근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이 조선을 먹을까의 문제보다도 서양이 동양을 먹을 거가 걱정이었던 거야. 안중근은 서양 오랑캐들이 조선을 먹을 것 같은, 왜 러시아의 공사관에 왕이 도망가 있었으면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영국 프랑스인들 많이 들어와 있었고 미국도 와 있었고 하니까 중국도 이미 서양인들에 의해서 아편 전쟁 이후에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였고 조선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어. 동양인으로서. 그래서 안중근이 뭔지 알죠. 가장 중요한 저작물이 동양 평화론이거든요. 안중근은 단순히 뭐 일각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다, 총으로 쏴주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안중근도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이자 운동가였고 진정으로 동양의 평화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안중근이 썼던 동양 평화론이라는 글을 보면은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토 히로부미의 사상과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은 한중일이 동양의 삼국이 연합을 해서 지금의 유럽 연합 같은 AU. AU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동양이 합심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양을 이겨야 된다. 이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도 똑같이 생각했거든. 이토 히로부미도 똑같아. 일본에서 살다가 사무라이였는데 그 유럽 애들이 와서 자기네 마을이 초토화가 됐었어.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영국에 유학 가서 영국에서 그 UCL에서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일본을 근대화시킨 장본인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합치길 바랐었어. 그게 식민지로 이어진 거지. 이토 히로부미는. 어쨌든 러일 전쟁 당시에는 안중근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동양이 드디어 동양이 세졌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데 그러면 안중근이 일본이 좋아했으면 이완용도 좋아했을 거잖아. 그건 아닌 거. 이완용은 경계를 했어. 먹힌다. 처음에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일본이 먹겠는데?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일본도 안 가봤는데? 똑똑하긴 하다. 엄청 똑똑해요. 센스가 대박이긴 한데.
이 처세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이때 이완용은 뭘 기획하냐면은 한번 해봤잖아.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서 아관파천을 해봤지. 예. 러시아 힘으로 견제를 해봤잖아. 이번에는 이제 뭐가 있어? 미국밖에 없는 거야. 아. 러시아는 나가리가 됐잖아. 일본이 이겼잖아. 일본이 못 이기는 나라가 뭐가 있냐? 미국인 거야. 영국은 이미 일본의 동맹이야. 안 돼. 미국밖에 없어. 그래서 미관파천을 또 기획을 합니다. 영어 잘하잖아. 와, 이분 사업 센스가 대단한데. 요거는 배울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단한 거예요. 예,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 이건.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 쪽이랑 얘기를 고종한테 가가지고 전하 폐하 이제는 황제야. 대한제국의 폐하야. 폐하 10년 전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가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미국입니다, 폐하. 제가 미국이랑 한번 얘기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완용이 몰랐던 거는 국제 정세를 너무 몰랐던 거지. 이미 미국은 일본이랑 그때 동맹이가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몰래 약속을 맺었었어요. 미국이 그 당시에 그 루즈벨트가 러시아 일본 전쟁, 러일 전쟁을 중재해서 그 종전 협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벨 평화상 받았었잖아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헐버트가 갔을 때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혔잖아. 그치. 그걸 몰랐던 거지 이완용도.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너 일본이 조선 먹고 우리 필리핀 먹을게. 이거로 짬짬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완용이 아무리 미국 공사관한테 가가지고 안 먹히는 우리 도와달라 해도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도 체면이 안 서는 거지. 크레딧 스트릿 크레딧이 고종한테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야. 그럼 얘는 큰일 나는 거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믿을 구석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 바로 일본으로 가는 거야. 애초에 왕을 지켜야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을 지켰던 건데 왕을 지킬 수가 없어진 거야. 자기 카드가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를 지켜야지. 거기서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을 이끌어요. 을사조약이 정확히 뭐죠? 을사조약은 1905년 을사년, 지금이 또 2025년 을사년이죠. 60 환갑 전에 120년 전이 1905년 을사년이었고 그때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외교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고 1907년 정미 실조약이 있었고 1910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경술국치, 한일 합방, 한일 합병 뭐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1910년인데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박탈을 당한 거야. 외교를 못한다는 것은 나라가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있지만 나라가 아닌 거지. 이제 그거를 이끈 것이 이완용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토리오부미를 통해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토리오부미에 의해서 이완용이 너가 조선 신하 중에 그 일장해. 너가 제일 말 잘 통하니까. 그 둘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대화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완용이 을사오적이자 친일과 매국의 아이콘으로 등극을 하고 정말 악랄했다고 해요. 왕보다 돈이 많았다라는 설도 있고 왕 다음으로는 무조건 조선에서 가장 땅과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일제시대 때 계속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윤치호 같은 그 서재필의 동지였다라고 하는 개화파, 그 친미파. 근데 윤치호도 나중에 친일파가 되긴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윤치호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윤치호는 이완용을 청멸합니다. 저런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 기회주의자, 저런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는 놈, 정말 구닥다리 수구파 없긴 하네 근데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이완용이 지금만 그 사람이 악명 높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국민들한테도 조선의 인민들한테도 악명이 높았어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것은 굉장히 검소했다고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했던 거죠. 맨날 샌드위치 먹고 밥도 막 화려하게 안 먹고 샌드위치 먹고 되게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그 한일합병 이후에는 돌아가신 1926년까지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일본의 귀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완용이라는 사람 우리가 친일파, 매국노라고 불렀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수구파에서 친러파를 거쳐서
근데 사실 가장 그나마 가까운 것은 친미파의 사람은 미국물 먹은 사람이고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야. 근데 친러파였다가 친미파 잠깐 하려다가 바로 친일파로 됨으로써 성공했던 이 인생.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친일파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 일본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일본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었다. 그 사람 일본을 잘 몰랐고 일본을 되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일본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양반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친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런 일종의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계산을 통한 것이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기도 해. 재수 없잖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왜냐하면 친일파였던 사람들 중에서 되게 신념을 가지고서 친일을 주장했던 사람도 많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친일을 한다는 것은 일본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일본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개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일본이 먼저 서양을 따라서 개화를 했고 러시아도 이겼고 안중근도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러일 전쟁 1905년까지는 친일파예요. 이게 소집 잘해요. 안중근은 친일파예요라고 시작을 할게요. 진짜 이거 나 지금 바로 보여. 얘가 바로 내 입에서 안중근이 친일파예요가 나가게 이제 지금 쇼츠 편집하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팩트야.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승리했을 때는 안중근이 일본을 되게 좋게 말했어요. 한국도 일본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일본은 일찍이 이 서양의 눈을 떠서 스스로를 개혁을 해서 개화를 해서 달라진 거야.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야.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렇게 대포를 쓰면서 쳐들어오고 뭐 물질적으로 앞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민주주의와 독립 정신과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제사 지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있어야 되고 이거 안 된다. 안중근은 카톨릭이니까 개화파거든요. 말하자면은 서양처럼 돼야 된다. 근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도 일본처럼 하자. 근데 안중근이 이제 독립운동, 이제 반일, 일본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을사조약 이후예요. 을사조약을 하고 나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미개하다. 정말 극악무도하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동양인이지만 더 서양인 같다. 동양인이라고 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난 믿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폭력적이고 나쁘다. 그래서 이토르미를 쏜 거예요. 안중근도. 그러니까 이거 안중근의 삶도 되게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 그냥 안중근을 단순히 독립운동가냐 친일파냐라고만 보면은 애매한 거지. 뭐 독립운동가지만 그 앞까지는 친일을 한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지금 사회에서. 우리는 안중근은 quintessential 독립운동가, 히어로. 이완용은 아키타이플 매국노. 근데 안중근이 일본을 좋아했을 때 이완용은 일본을 오히려 경계했었다.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제가 이 이완용 스토리를,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금 드는 생각은, 이게 결국에는 그 초반에 양아들이 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좋은 뜻에서 한 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10살인데 그거를 심어준 거잖아. 그 마인드셋을.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양반으로 그 사회적인 지위와 그렇죠. 이 부를 너가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가 지금 다른 가족에 팔리는 거도 너를 위한 거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뜻하진 않았겠지만 그게 그냥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에 많이 각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쵸.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이거를 나의 이런 혜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괜찮아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이후에도 뭔가 어떠한 자기만의 그런 삶의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나의 이런 거를 지키고 밥그릇을 지키고 나의 지위 이런 거를 우선시하는 거가 너무 1순위가 됐기 때문에 뭔가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자기의 베네핏이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모든 것도 다 팔아넘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완용의 입장에서는 또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 건데 그 사람의 경험과 삶의 궤적을 그 되돌이켜 봤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분이 하신 삶을 살아온 그 궤적을 보면은 검사로서 어렸을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구수까지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로서 평생 해왔던 게 누구 잡아서 족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 잡아서 족칠 때마다 대한민국 사회는 윤석열에게 잘했다고 해줬어요. 승진을 시켜줬어. 어디까지 승진을 했어? 대통령까지 승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도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애국의 방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해왔던 방식대로 한 거야. 검사로 해왔던 방식대로 했었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3번이나 그분은 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기보다는 뭐랄까 직무 정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탄핵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나름의 방식대로 애국을 한 것이 이해가 돼. 마찬가지로 그 이완용의 그 기본적인 친일의 뿌리가 양아버지로 입양된 그 트라우마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히틀러 얘기하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가 미대에 입학 못 해가지고 됐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혹자는 히틀러가 불알이 한쪽이 없다는 설도 있어요. 이건 제가 역사학도로서 공부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그 조사를 해봤던 설 중 하나인데 증거가 없고 반박하는 증거도 없지 모르지. 근데 꽤 많이 회자되는 설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그 정도의 극악무도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뭔가 그 반쪽이 뭔가 해괴한 일이 있었다. 네.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장날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를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완용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뭐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당연히 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친일을 미화한다던가 이완용처럼 살자 뭐 그렇게 이완용을 배워서 우리가 뭐 성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복잡하고도 좀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에 가득히 있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서 풀어낼 수 있을 때 이 분열된 우리 사회 결국에는 우리가 분열된 이유는 이완용 같은 놈 지금도 막 뭐 윤석열 이런 사람 윤석열은 뭐 나라를 팔아먹은 뭐 하긴 뭐 나라를 없애려고 한 내란 뭐 선동했던 뭐 존재들 반대로 이쪽에서는 저쪽한테 민주당한테 저 민주당이야말로 나라를 없애려고 한 탄핵을 남발하는 뭐 이 내란 선동하는 정당 종북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사 속의 트라우마 때문에 딱지를 계속 붙이는 친일 매국 종북 이런 딱지를 붙이는 거고 이런 딱지를 안 붙여야지 우리가 저는 통합이 되고 분열이 해소가 되고 치유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딱지를 안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좀 그냥 친일파라고만 말하기에는 복잡하네. 그리고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각자 다 스토리가 다르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우리 트라우마를 한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친일파로 레이블이 된 거지 사실 친일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완전 이기적인 어떤 정치적 난민에 가깝고 어떤 그런 좀 골룸이라 그래야 되나? 좀 이게 파워에 그냥 붙는 어떻게 보면은 좀 베타 메일성의 남성인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게 뭔가 이 사람이 막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막 엄청나게 막 나는 막 친일을 해가지고 막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원칙과 신념에 있는 친일파들이 또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일본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어도 잘하고. 이완용은 심지어 창씨 개명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이완용이라는 말을 일본어로 바꿔서 불러요. 근데 진짜 친일파들은 진짜 일본스러운 이름을 바꾸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친일파라고 하기에는 또 친일파 나름의 또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 일본이란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펙.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일본 배울 게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완용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지. 일본어를 평생 못하면서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을 과연 일본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매국노. 뭐 매국노라는 말보다도 일종의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 맞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 저희 오늘 시간 서머라이즈 하는 코너로 마무리 짓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친일파 이완용에게도 배울 점이 있나요? 무조건 모든 인물들한테 저는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완용에 대해서 팩트만 얘기하자면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욕을 먹었고 지금까지 욕을 먹죠. 맞죠. 근데 잘 먹고 잘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신념보다는 이익, 자신의 출세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구파에서 친러파에서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베타메이의 전형적인 그 처세술을 보여줬는데 이런 게 사실 요즘 사회에서도 사실 먹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쟁 사회와 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삶의 목표인가? 내가 이완용처럼 이완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 중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저렇게 되는 게 내 삶의 목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답을 다시 떠드리겠습니다. 이야, 질문으로 답하시는 미친 현자. 알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역사 테라피 이완용 또 많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 편에서 다음 편은 조금 순한 맛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조금 외웠네요. 네, 일단 핫버튼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쇼츠가 무섭다. 근데 저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느낀 점은 많고 그의 삶을 그 역사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어떠한 그 레이블로 이거를 치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왜 그는 그랬을까 Y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정도의 나침판을 좀 프로바이드를 해준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그 일본과의 그런 역사 이런 거가 저희한테 들추기 어려운 굉장히 아픈 형이 말한 것처럼 역사긴 하지만 오늘 이런 걸 얘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랬고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걸 이해함으로써 또 미래의 나의 행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그 좀 매운맛의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서워. 이완용 빌런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빌런이 안 되는 그런 레슨이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러면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